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사이로 보이는 관, 그 옆에 한 마리 고양이가 앉아있다. 꼬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관을 바라본다. 조문객들이 수근거린다. 저 고양이 어제부터 계속 저러고 있대요. 밥도 안 먹는다던데. 누군가 고양이를 데려가려 하지만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관 속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떠나게 된 걸까?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12월 초,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7층 끝쯤. 작은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있고 창문 너머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이곳에 김순덕 할머니가 산다. 올해 76.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지방에 산다.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이 온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다. 12년 전 동네 공터에서 주워온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름은 보기. 회색 털에 한쪽 귀가 조금 찢어진 평범한 쿠션. 처음엔 겁이 많아서 장롱 밑에만 숨어 있었지만 이젠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아침 6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보기가 할머니를 깨운다. 할머니 얼굴 위에 앞발을 올리고 가만히 코를 킁킁거린다. 알았어. 밥 줄게.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보기는 뒤따라온다. 사료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물을 갈아준다. 할머니도 함께 아침을 먹는다. 김치찌개 한 그릇.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보기가 발치에 앉아있으면 외롭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 6시 30분이 아니라 6시에 깨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배가 고픈가 보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푹시에 깨웠다. 심지어 할머니가 자려고 하면 이불 위를 계속 걸어다니며 방해했다. 그리고 약통을 자꾸 떨어뜨렸다. 할머니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보기가 툭 건드려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5번이나 떨어뜨리자 할머니도 이상함을 느꼈다. 너 요즘 왜 이래?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약통을 바라보며 야옹 하고 한 번 울었다. 그리고 현관문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가 마트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보기가 현관문 앞에 딱 버티고 섰다. 할머니가 비켜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웃으며 보기를 안아 옆으로 치웠다. 내가 금방 올게. 하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야옹거리며 따라 나오려고 했다. 할머니는 문을 닫았고 보기의 울음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다. 사실 보기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기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할머니의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병이 있었다. 당뇨와 고혈압. 하지만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나 괜찮아. 이 정도로 뭐. 할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도 보기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앞을 막아섰다. 할아버지가 자려고 하면 이불 위를 계속 걸어다녔. 하지만 아무도 보기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이가 왜 저래?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은 보기에게만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은근 경색이었다.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는 이미 늦었다. TV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숨을 거두었다. 그날 밤 보기는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주며 울었다. 네가 알았던 거니? 네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니? 하지만 보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 품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다. 그 후 보기는 조용해졌다.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곁에 조용히 지켰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것처럼. 할머니는 생각했다. 보기도 슬픔을 아는구나. 그리고 12년이 흘렀다. 보기는 이제 14살. 고양이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다. 할머니도 76이 되었다. 둘 다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함께였다. 그런데 최근 보기의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12년 전과 똑같은 행동. 할머니를 일찍 깨우고
약통을 떨어뜨리고 현관문 앞을 막아서는 것. 처음엔 할머니도 무심코 넘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12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또? 할머니는 스스로를 점검해봤다. 요즘 어지러운 적이 많았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엔 귀찮았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보기가 욕실 문 앞에 앉아서 계속 야옹거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보기는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발 앞에 딱 앉았다. 할머니가 세면대 쪽으로 가려 하자 보기가 앞을 막았다. 야, 비켜봐. 할머니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할머니는 세면대를 붙잡았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보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몇 분 후 어지러움이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보기를 내려다봤다. 보기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보기를 쓰다듬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보기는 야옹 하고 한번 울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12월 중순의 추운 날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보기는 소파 위에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접시를 닦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호흡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보기가 소파에서 뛰어내려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다. 할머니의 얼굴을 킁킁거렸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울음소리였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전화기를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 숨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청가모니 주소를 물었고 할머니는 간신히 대답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보기는 현관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도 보기를 챙기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의사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심근경색. 1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유.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죠?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보기를 떠올렸다. 집에 혼자 있을 보기를. 밥을 안 챙겨줬다. 물도 갈아주지 못했다. 빨리 가야 해.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보기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 올렸다. 미안해. 걱정했지? 보기는 할머니 품에서 가르랑거렸다. 할머니는 약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대로 무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보기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밤마다 할머니를 깨웠다. 2시간마다 한 번씩. 할머니가 깊이 잠들지 못하게 했다. 보가, 좀 자자. 엄마, 피곤해. 하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할머니 얼굴 위에 앞발을 올렸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을 지켰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보기는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5분 이상 나오지 않으면 문을 긁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보기의 행동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녀석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보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다. 보가, 네가 12년 전에도 이랬지. 할아버지 때도. 그땐 아무도 몰랐어. 엄마도 몰랐어. 미안해. 이번엔 엄마가. 조심할게. 약도 잘 먹고 병원도 갈게. 보기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활짝 핥았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12월 28일 새벽 5시 할머니가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 거꾸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 보기는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 할머니가 몇 걸음 걷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할머니는 벽을 붙잡았다. 하지만 힘이 빠졌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쿵!
보기가 깼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복도로 달려왔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호흡이 약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보기는 할머니 얼굴을 핥았다. 야옹, 야옹. 큰 소리로 울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기는 거실로 달려갔다. 전화기가 있는 곳.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 보기는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전화기를 툭 밀어서 떨어뜨렸다.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걸지 못했다. 보기는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왔다.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누웠다. 할머니의 손을 앞발로 꾹 눌렀다. 그리고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다음날 아침 9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7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집 현관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색 고양이 보기였다. 보기는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보기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그리고 현관문 쪽을 계속 돌아봤다. 너 왜 여기 나와 있어? 주인은? 직원이 벨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보기는 계속 울었다. 직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마스터키를 가지러 사무소로 돌아갔다. 보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후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현관 안쪽 복도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직원이 급히 119에 전화했다. 보기는 할머니 옆에 다시 누웠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입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심근경색 직전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심장은 약해졌지만 목숨은 건졌다. 병원 침대에서 할머니는 보기를 떠올렸다. 보기가 나를 구했구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말해줬다. 고양이가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퇴원 후 할머니는 보기를 꼭 안았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없었을 거야. 보기는 할머니 품에서 가르랑거렸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보기에게 말했다. 보가, 너 12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할아버지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엄마를 계속 지켜본 거지?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 곁에 누워서 할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 보기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12년 전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멈춘 그날을. 보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머니를 지키기로 했던 것이다. 다시 장례식장. 관 옆에 앉아있는 보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다. 관 속에 할머니는 없다. 대신 할머니는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다. 눈물을 흘리며 보기를 바라본다. 관 속에 있는 것은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 할머니는 매년 이날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작은 추모를 한다. 보기는 그날도 관 옆에 앉아있다. 12년이 지났지만 보기는 여전히 기억한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 올린다. 고마워. 네 덕분에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보기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감는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한다.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를, 심장 소리를, 그리고 그것이 멈추는 순간을. 보기는 12년 전 자신이 막지 못한 죽음을 기억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싸웠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을 기억하게.